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 회사가 1988년에 이제 리크루트 홀디스 스캔들이라는 게 터졌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리크루트사의 비상장 주식을 정치인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여러 기업인 등에게 상장 전에 미리 양도를 하면서 이들이 상장 후 큰 시세 차익을 얻도록 하는 그런 스캔들입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서 총리는 사퇴를 하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자살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정권이 바뀌는 등의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리크루트 홀디스라는 회사는 일본의 상장 기업 중에 매출의 규모 2위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표 기업 중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왜 리크루트는 신뢰를 잃고도 어떻게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68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뢰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신뢰는 어렵기 때문에 소수만이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뢰는 다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애초부터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뢰를 잃는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뢰를 잃어서 다시 회복하는 그것과 애초에 신뢰를 잃지 않은 회사는 당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서 회복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는 것은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은 되게 힘듭니다. 네, 그 다음인데요. 이제 회사가 어떤 기업이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고객은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너가 실수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 고객 입장에서는 기업이 실수를 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기업이 내가 요구하는 그런 바를 제대로 들어줬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잘 이뤄주고 이 실수를 다 잘 대처했다면 고객은 굳이 신뢰를 떠나지 않고도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사람을 두 사람의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 명은 고정 마인드셋,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제가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사람은요,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요, 생각을 되게 쉽게 바꿉니다. 그리고 쉽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고정 마인드셋 입장에서는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에어백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고객은 한 번쯤은 괜찮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나는 이 회사를 신뢰하지 못해. 나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요. 에어백 폭발 사고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내 자동차도 이렇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회사가 에어백 폭발 사고는 이런 원인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할게. 나는 이런 걸 한다면 한번 믿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정 마인드셋의 유형의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고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성장. 저는 고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요. 이 사건은 이제 대형 석유 업체인 BP에서 2010년에 원유 노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을 했고요. 또 2,000km에 달하는 해안이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개체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이제
이제 미국 역사상 정말 최악의 환경 재난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유감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어 무척 송구합니다. 저만큼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사과를 이딴 식으로 해. 뭐 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하면서 이 CEO는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간단한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친구에게 사과하자 한다. 가장 올바른 사과 방법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과가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번이요. 1번인 것 같습니다. 네, 1번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사과에도 여러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유감의 표현, 피해자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을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책임의 인정,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사실을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뉘우침,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고, 보상, 내가 우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러한 보상을 해야겠다 라는 말이 사과를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 이 사과의 요소들에 들어가면 좋지만 해명, 책임의 인정, 보상의 제한만 들어가도 정말 올바른 사과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한 학생이 대학교에 첫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회장도 되고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누가 리더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적극성이었습니다. 좀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리더에 좀 어울리고 리더가 된다라는 연구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저희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 대통령을 전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저 대통령, 우리 대통령 진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내 대통령이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선거 규칙이, 민주적인 선거 규칙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이 이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발표자 전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신뢰를 받는 것도 무섭고 하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 책을 통해서 신뢰를 좀 잃어버리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